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위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까지 확산되고 있어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홍대 음식점을 다녀간 원어민 강사 6명이 확진되면서 시작된 이 집단 감염의 규모는 213명까지 확대됐고 방역당국의 샘플 조사 결과 이 중 9명에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델타 변이 관련 집단 감염 중 가장 큰 규모로 델타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7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 차례가 오지 않은 청년층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자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일주일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바로 오늘부터 한 테이블에 6명까지 그리고 밤 12시까지 모일 수 있도록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이었는데 수도권 거리두기는 당분간 6월 수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현재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69명에 달해서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3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며 모임과 회식을 자제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이 오늘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비싼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 오르고요. 보험금 청구를 자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병원에 간 만큼 보험료를 내는 식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이래서 3세대 실손보험이 성별과 연령, 또 상해 등급만으로 보험료가 정해져 병원에 아무리 많이 다녀도 보험료가 똑같다는 점과 상반됩니다. 단, 이 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의료 이용 성향 등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신중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6월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94명으로 지난 4월 이후 68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6천여 명이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16,000여 명이 늘어나서 총 1,530만 명을 넘어섰고 2차 누적 접종자는 490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낮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 예양 보시면 오늘 소나기가 지나갈 예정인 경기 동부와 강원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또 제주 산지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 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8도에서 22도,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담양에는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가볍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7월 1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계속되고 있고 네.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특히 자영업자들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러니까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네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엔잡러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투잡을 하면서 쏠쏠하게 부수입을 얻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버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라진 일자리 패러다임. 최근엔 고정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기그워커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부터 직장인까지 투잡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나도 부업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집중! 요즘 화제인 부업의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수많은 부업 중에서도 최근 인기를 끄는 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애매한 거리를 오고 갈 때 이용하기 좋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는 한 남성. 으라!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고 이게 두 개를 들어 올리더니 두 개를 겹친다? 킥보드 이용을 좀 특이하게 하시네요. 아, 지금 돈 벌고 있거든요. 응?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죠? 그거 참 궁금하네요. 훔쳐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배터리가 없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킥보드들을 회수하거나 다시 배치하는 지점으로 옮겨 놓으면 일정 금액씩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수거해서 정해진 장소에 옮겨놓기만 하면 한 건당 최소 1,500원에서 최대 6,000원을 벌 수 있다는 것. 1시간에 한 2만 원 정도 벌 수가 있고요. 월 한 3, 40 정도는 킥보드 알바로 벌어가고 있습니다. 허허! 정말 쏠쏠하네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스케줄이 들쑥날쑥한 예대생인데요. 제가 원할 때만 일을 하고 원할 때만 수익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로 돈을 버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분 역시 투잡 아이템으로 전동 킥보드를 선택했다는데 조금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아니, 전동 킥보드를 훔쳐서 판매라도 하려는 걸까? 전동 킥보드 여러 대를 수거해서 차에 쉴더니 그대로 출발한다? 눈뜨고 코베 인격. 정녕 전동 킥보드 도둑? 아니면은 전동 킥보드를 수거해서 갖다주는 부업인 걸까요? 궁금증만 커지던 그때 수거한 전동 킥보드를 꺼내더니 어디론가 들고 들어가는데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돈 벌고 있는 거 맞아요? 픽업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하면은 돈을 버는 그런 업무입니다. 배터리 없는 전동 킥보드를 수거해 충전하는 부업. 과연 수입도 쏠쏠할까요? 그날 뭐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뭐 한 5-6대에서 한 10대 정도? 단가가 그때그때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하면은 뭐 한 2만 원 정도? 뭐 그냥 본업이 있고 조금씩 이제 그냥 본업 지장 안 받는 데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당 3,000원에서 4,000원인 셈. 완충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3-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앱에서도 이제 충전 상태가 보여지거든요. 충전이 다 됐는지 뭐 중간중간 체크할 수 있어요. 완충에 필요한 전기료는 200원 이내. 아니, 그런데 왜 단가가 다른 겁니까? 그리고 뭐 시간이나 장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측정이 다르더라고요. 배터리 잔량이 없을수록 수거하기 어려울수록 단가가 높다는데요. 80% 이상 배터리가 충전되면 정해진 반납 장소를 확인하고 배치하면 임무 완료. 인증사진 찍어 올리면 며칠 내로 입금되는 방식이랍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킥보드가 한 10kg, 15kg씩 좀 무겁다 보니까 뭐 힘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수를 보면은 좀 쏠쏠합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만큼 인기인 부업을 알려준다는 이분. 네, 안녕하세요. 엔잡러 전효철 씨인데요. 제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하면서 이제 한 달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매달 100만 원을 쉽게 번다는데 어떻게 보셨대요? 부업인데요. 일단 저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준다고 하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간다. 잠시 몇 분을 달렸을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재택법을 알려주려는 걸까요? 여기 어쩐 데로 오신 거예요? 집에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일거리 받으러 왔어요. 일거리가 아파트에 있다고요? 일단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전자제품인데 부서지지 않게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2-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통 알 수 없는 그의 부업. 아니 이게 무슨 부업이에요? 이동 반경에 이제 가는 길에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대신 물건을 전달해주는 간단한 부업이라는 것.
뭐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우체국 가면 되는데 솔직히 좀 귀찮고 전자제품을 택배 배송하기에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퀵보다 좀 저렴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같은 지역 내에 배송을 원할 경우 최소 2,000원, 다른 지역에 배송을 원할 경우 최대 6,000원이면 오케이. 배송지와 조건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주변에 있는 기사와 매칭되는 시스템인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저기 나도 한번 누구나 바로 앱만 다운받으면 바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 물건을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은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출장을 되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대신 제가 물건을 픽업을 해서 전달해주고 수익이 난다면 그렇게 좋은 부업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송자가 어차피 가려고 했던 길에 물건을 받아 배송하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 그런데 아까 받은 물건 배송하다 말고 또 어디론가 가는데요. 이번엔 진짜 집에 잠시 들린 건가 싶던 그때 문 앞에 놓인 물건이며 택배함에 든 물건까지 챙기는 수상한 모습. 아니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랴? 제가 가는 동선에 겹치는 이제 배송지가 있어서 이거 이제 픽업하러 왔거든요.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어서 좋고, 운송자는 가는 길에 잠시 들릴 뿐인데 돈을 벌 수 있어 좋고, 수령이는 빠르고 편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네요. 시간을 구애받지 않은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만 하면 지갑이 도둑해질 수 있는 부업.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제대로 잘 따져보고 도전해보세요. 네, 목요일 행복한 아침, 돈이 보이는 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서울 아파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입니다. (34, 35억) 이러니까 막 숨이 탁 막히는데 네. 도대체 집값이 언제까지 저렇게 오를 것인가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껄무새. 껄무새? 껄무새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뭐예요? 껄무새. 새 이름인가? 껄무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껄. 아, 그거죠.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넣어둘 걸. 영 꺼내가지고 투자할 걸. 이럴 걸, 저럴 걸. 이렇게 과거를 좀 이렇게 반성하면서 후회하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껄무새라고 하는데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껄은 어떤 걸까요? 그 집 살 걸. 맞아. 진작에 살 걸. 그래, 그때 맞아. 살 걸. 맞습니다. 한풀 꺾이는가 했더니 최근 다시 집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은 줄어든 게 맞습니다만 어허. 가격이 안 잡혀요. 일단 수도권, 올해는 수도권이었는데 예.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또 계속 오릅니다. 하고 네. 일부 재건축 단지가 다시 또 들썩대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뉴스 많이 봤겠지만 이 GTX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러니까 GTX가 어디 지난다 하면 거기 집값이 상상 초월로 오릅니다. 최근에 네. GTX-C 인도건역 뭐 지난다 해가지고 예. 여기 집값이 지금은 뭐 가장 핫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이 껄무새를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껄껄보다 요즘 더 많이 하는 말이 매일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집값 또 올랐어? 또 올랐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대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일단 통계는 다양하기는 한데 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예. 근데 공시 가격을 86% 올렸으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서울의 평균 가격이 6억에서 12억 가까이까지 오른 것을 볼 수가 됐네. 있고 고가 특히 강남구의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평균이 한 2016년 17년 때가 13억이었는데 네. 지금은 23억 9천만 원이고요. 얼마 전에 신축 30평형 아파트가 네. 30
8억에 또 거래가 됐다라고 해서 38억이요? 예. 야, 38억이면 이제는 평당 1억 1억이죠. 8천. 1억. 네. 평당 1억이죠. 평당 1억? 평당 1억은 뭐 조금 이미 넘죠. 넘었으니까. 예. 예. 네. 이게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열도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성질이 있는 대로 뻗치는데 왜냐? 그러니 최근에 나오는 말이 벼락 거지란 말이 네.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월급 받아서 따박따박 저축해서 그 적금으로 모아서 집 사던 시절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대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서울에서 이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월급쟁이가 밥만 아니죠. 밥도 굶어가면서 딱 아이고, 숨만 숨 쉬고 마시면서. 25년을 꼬박 모아야 된다는 슬프다.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거 희망 가지고 살겠냐고요. 저 집 살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아, 진짜. 아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지금이라도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뭐 집값이 얼마 올랐다더라, 누구는 돈을 얼마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만 싹 속출하니까 이러다 나만 정체돼 있는 것 같고 이러다 집 못 사는 거 아니냐 불안감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사실 못 사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막 계속 뛸 수 없는 거거든요.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 아, 속도가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혹시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꼭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을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두렵죠. 네. 요즘 그렇죠. 시대가 두렵죠. 아니 집 근데, 사면 예. 집값 떨어질까 걱정이고 네. 집 없으면 집값 오를까 걱정이고. 그러니까. 다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호선 전문가처럼 그러니까 집을 없어서 살려는 분도 그러니까 네. 무주택 맞아요. 실수요자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집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크기, 사이즈를 넓혀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도 또 걱정이고.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투자 쪽으로 접근하려는 네. 이분들도 걱정이고 다 걱정인데 여러분들은 올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이상하대요. 제가 뭐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옆에 있습니다만 네. 우리 전문가분들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굴곡이 있어서 네. 올라가면 떨어지는 사이클이 이미 왔는데도 네. 안 떨어지는 떨어지고 이유를 있네요. 네.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이게 떨어지겠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들리고 말이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더라도 네. 서울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전세 대란까지 네.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금이 오르는 만큼 집값은 따라서 오르는 것 같아요. 덩달아서. 제가 볼 때는 네. 이젠 조금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네. 저희 같은 저도 사람도 집 그렇습니다. 좀 사야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네. 떨어진다가 아니고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두 분은 또 올라간다. 뭐 이런 투의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글쎄 하반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2대 2잖아요. 네. 이게 고스란히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도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떨어질 이유도 있고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유도 함께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하반기 전망,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첫 번째가 공급 부족입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정부도 계속 3기 신도시 공급하려고 하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 일단 단기간에는 공급 부족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겠고요. 항상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네. 오르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저금리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 12년 전만 생각해도 주택담보대출 뭐 연 7% 막 이랬어요. 예, 예. 근데 요즘에 웬만한 집담보로 집 사는 거 3%대 아니에요. 네. 저금리가 계속된다면 아유.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네. 또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본물 터지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재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최근에 GTX 봤지만 정부 또 개발 호재 나오면은 또 오른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지만 막 쏟아지면 네. 중장기적으로 정말 막 공급되면 공급 과잉이 되겠고요. 지금은 저금리지만 네. 살살살 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가계부채 문제 터지게 되는 그렇죠. 거고 개발 이슈도 이제는 안 먹힌다라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반기에 그럼 입주 물량이나 뭐 이런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올해만 놓고 보면은 정말 좀 입주 물량도 적었던 아. 공급 부족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서울만 보면 거의 2만 5천 가구 이게 보통 5만 가구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네. 6만 가구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뭐 거의 예년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세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렇더라고.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이게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정반대인 거죠. 네. 물량이 없는데 4년을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금리를 안 올립니다. 이게 인플레가 계속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현재 올 하반기 쪽은 어떻게든 좀 오를 쪽에 있는 가능성에 좀 많이 좀 올라 또 올라. 네. 그러면 집값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해 단기적인 거고 네. 좀 시선을 넓혀 보면 한국은행에서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2년, 13년을 끌어왔던 저금리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는. 그러니까 이재용 앵커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 이미 왔는데 그 이유가 왠지 모르게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어느덧 1,800%. 그렇대요. 엄청나대요. 예, 이게 한두 번 올렸을 땐 괜찮겠지만 이게 쭉쭉쭉 올려서 뭐 연 기준금리가 1.25, 1.5, 2% 되면 그 원리금 대출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이제 이런 또 악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집값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다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예측을 제가 거의 한 20년간 봐오면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듯이 보란 듯이 오르고요. 여기가 진짜 앞으로 더 천년만년 갈 거야 하는 그 순간에 또 뒤통수를 때리고. 그래서 늘 양쪽을 보시고 자신의 이 뭐 재무 현황, 나의 실탄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가장 또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정철진 전문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가 일종의 뭐 예측계 하나의 기준이랄까 이게 정부 정책일 텐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쏟아졌잖아요. 근데 그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게 반대 상황으로 막 벌어지는 데다가 이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 이후에 투기 과열 지역으로 우리가 흔히 4개 구역을 얘기하는데 그게 앞여성 목이잖아요.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이 4군데인데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 심리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변수가 너무 많으니 제가 볼 땐 정철진 전문가마저도 이 매수 타임은 모른다. 그리고 저희도 모르겠다. 무서기를 찾아가야 돼? 누가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모르더라도 팁을 좀 알고 싶은데 도대체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유가 넘치는 분은 지금 사면 되죠. 돈이 뭐 수백억 있다라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 분들은 잘 고려를 하시고 본인의 처한 상황,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야 되는 이유, 또 사면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3년 전 전세 계약을 할 때만 해도 2년만 착실히 돈을 더 모아서 꼭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 가족이 이사 가려던 동네는 4, 5억 원이 뛰어서 이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아파트 사야 할까요? 아유, 이런 분들 많아요. 아니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40대 가장인데 착실하게 돈을 모았어요. 한 2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큰 집 살려고 안 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못 하게 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상실감이 너무 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집은 보험이다. 그러니까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걸 떠나서 내 집이 있다는 그 자체는 되게 편안한 나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해질 것 같아요. 어디 이사 갈 걱정, 뭐 또 재계약할 걱정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뭐 대출을 받더라도 내 집 마련은 저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갚는 수준이 이번 생에 끝날 때까지 갚아야 되거든요. 아유, 그거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사실 빚만 갚고 사나요? 그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죠. 애들 교육비는 또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영끌을 한다? 사실 저는 자신이 없어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 빚 갚으면서 그 돈에 허덕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심정적으로도 이거 협심증 옵니다, 진짜.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집을 사야 된다는 쪽에 첫 번째 논거는 역사상 불패신하죠. 그렇죠. 불패신하죠. 제가 처음 신문 기자 됐을 때가 IMF 직후였었는데 그때 그 신문사 일면 제목이 이제 집 사서
팔자 고치 시대 끝났다.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가 네. 일면 제목이었었는데 네. 그때도. 한 3년부터 무지막지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랐던. 그러니까 네. 역사상으로 아파트가 패한 적이 없었던 네. 자산이라는 게 실은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몰리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은 이게 주기를 타긴 하지만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꼭지에서 좀 당하더라도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하면 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래도 사라 집을 좀 사는 게 그렇죠. 낫겠다라는 네. 얘기고. 예, 또 주거비라는 게 네. 이 은행에다 안 내더라도요. 대출금리 안 내더라도 한 30%는 어쨌든 나갑니다. 네. 월세로 나가든. 네. 그러니까 뭐 장만을 해라. 또 네. 이런 조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 이유 하나만 이제 또. 단기적으로 대출 완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실수요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 페이버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됐는데 가령 뭐 싼 금리, 저금리 할 때 그동안은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는 부부 기준으로 1억 원 미만까지도 다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동안 집값이 5억이었는데 9억 이하도 LTV를 완화해가지고 뭐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완화가 이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몇 억 대출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집 집값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수도 있고 큰 돈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입지인데 이게 요즘에 뭐 신축이 좋다, 구축이 좋다. 이것도 실은 근데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네. 지금 신축이 좋지만 프리미엄이 월등하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조정기에는 신축이 더 많이 빠지겠죠. 이런 점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신축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축보다 더 앞서서 본질 가치 여기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축이 아니면 그럼 어디 위치가 좀 어디 가야 돼? 어디? 신축은 결과적으로 구축이 되겠고요. 네. 또 구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재건축하면 이게 신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재건축에 대한 뭐 가능성들, 개발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우리 아파트의 뭐 집에 대해서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역세권, 교육 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 가치를 계속 또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도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대단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도 방어가 되고 상승 때도 더 많이 상승한다. 뭐 이런 어떤 재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고 소위 말해 입지 좋은 곳이 중요한데 근데 입지 좋은 곳 가격이 그래. 저렴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로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다렸다가 급매물이 나오면 그걸 사서 해라 해서 실은 이번 6월 전에 4월, 5월에 급매물 노렸던 분 많았거든요. 네. 안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략은 따로 있지만 시장이 그거를 따라주지를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너무 불안해요. 이러다가 뭐 영끌 기회도 안 주어질 것 같아. 다 끌어다 모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아까도 우리가 저 이효선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지금 살 때냐 네.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의견 이것도 무시 못하는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부동산은 불패였지만 네. 단기적으로 특히 10년 주기로 끊어놨을 때는 아주 큰 폭의 하락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뭐 5년, 7년 올랐으면은 4년 이상은 또 하락이 왔었고요. 대표적인 게 IMF 1997년 이후 98, 99년에는 많이 떨어진 반토막도 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또 거의 40%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네. 뭐 특정 지역 아파트를 좀 보면 네. 강남의 음마 아파트 현재 뭐 재건축 네. 가능성의 상징성이 지금은 한 뭐 19억 뭐 그 정도 네. 이상 한다라고 하는데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때 7억대까지 그래요? 그런 적이 있어서 하는데요. 실거래가 보시면은 7억 3천만 원대까지. 네. 근데 그 직전에 한 12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떨어졌던 시기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집값 상승이 한 2014년, 201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주기상 거의 거의 많이 올랐던 거죠. 2015년 그 무렵만 해도요. 이제는 정말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어. 다른 데 투자해 뭐 이랬던 시대였고요.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단기적으로 올해는 공급 부족이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 첫 번째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이제 혜택을 줄이면서 이 물량이 또 시장에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3기 신도시 또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정부가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024년 이후부터는 자칫 공급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요. 실제 정부가 수도권에 127만 가구 공급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현실화가 되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한순간에 이제 공급 과잉 속에서 네. 허덕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이쪽 얘기 들으면 사야 될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사면 안 될 것 같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의 영역이기는 한데요. 네. 정부는 계속해서 공급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은 일단 마음은 정해놔야 돼요. 나는 저곳에서 살고 싶다. 그럼 그 관련해서 공급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차근차근 접근을 하고 실탄을 모으고요. 이제 올 여름 이제 7월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받거든요. 여기서 또 시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실수요자들은 정중동을 지키면서 네. 나의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몫이겠습니다만은 올라도 지금 너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참는 것도 예, 조금 추이를 네.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 해보죠. 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돈이 보이는 경제 다음 주제는요. 은퇴하니 벼락거지 빈곤한 노후를 피하는 법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자산 가치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벼락거지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또 은퇴거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은퇴하니까 벼락거지 됐다. 그래서 은퇴거지라고 하는데 최근 통계 자료에 보면요. 고령층의 약 42%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월 9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은퇴하면 벼락거지가 된다 이런 네. 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은퇴 전에 연간 평균 소득이요. 6,25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은퇴 후에 58% 감소했어요. 뚝 떨어지네. 2,708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연간 평균 소득이고요.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얼마냐? 은퇴 전에는 4억 8천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약 75% 수준인 3억 6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줄어든다는 거죠. 소득과 자산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럼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요? 은퇴 후에 필요한 월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가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부부는 268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개인은 165만 원. 네. 척 떨어진다. 귀걸이 또 떨어졌습니다. 예, 아무튼 가격이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네. 한 3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아주 네. 기본적인 금액이라는 거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그 외에도 돈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돈 나갈 때는 쌓이고 쌓였고요. 네. 더군다나 요새는 애들 뭐 결혼도 늦어지고 거기다 공부는 또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합니까? 네. 그렇다 보니 애들 학비 대야죠. 결혼 비용 준비해야죠.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우리가 알아서 좀 뭐 빚 좀 내가지고 전세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기는 이미 끝났고 네네. 요새 애들 중에 결혼 비용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쉽지 네. 않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많이 미국식 문화 왔다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는 자식을 좀 끝까지 책임지려는 문화죠. 실제로 최근 통계에 최근 5년 동안 자녀가 결혼하는데 부모들이 도와줬다라는 응답자가 97%. 다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평균 1억 원을 썼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 아닙니까? 부모의 은퇴 자금이 상당수 자녀에게로 갔는데 이건 자식이 한 명일 때 1억이잖아요. 2명 있는 분은 2억 썼다는 그럼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문제는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정년이 마음대로 뭐 자기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50대들은 은퇴 이후에 내 삶에 대한 불안감이 네.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뭐 요새는 100세 시대가 끝났고요. 100 플러스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만큼 살아가는 앞날에 대한 불안하고 부담감도 굉장히 큰데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후 세대의 첫 번째 세대인 베이비 부머들이
이미 뭐 은퇴를 대부분 다 하셨고요. 은퇴를 지금 진행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분들을 주로 뭐라 그러나요? 낀 세대라고도 낀 부르고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부르는데 끼었다는 거는 자녀 세대와 위에 부모 세대 사이에 끼어서 그 부담을 다 완충지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샌드위치 세대는 말 그대로 아래에서 취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 누르면 옆에서 국물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여러 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애가 어려서 70까지는 벌어야 되는데 그 50대가 되고 보니까요 여러 가지 걱정이 네, 많아요. 아, 고민 많으시죠. 제 옆에서 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프다 그러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노후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듣기로는 그게 정말 얼마 안 돼서 이걸로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래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425만 명으로요. 고령 인구의 40%도 못 미칩니다. 근데 월 평균 받는 돈도요 5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최소 생활비 165만 원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53만 생각보다 원이면. 더 적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시작은 1989년인데 네.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된 것이 IMF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99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정립이 됐다라고 하니까 현재 은퇴자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렇죠. 적을 수밖에 네.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이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의료비. 아프니까. 아프니까. 아플 때 맞아요. 돈 들잖아요. 그게 아프니까 노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 우리가 뭐 주택연금이다 아니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나이 들어가지고 생겨나는 이 의료 비용이나 요양 비용을 감당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평생 내는 의료비의 55%가 65세 이후에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퇴직한 이후에 정말 돈이 필요한 시기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쉬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 반퇴가 시작이 됐고요. 맞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평생 현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노년에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저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야 은퇴하고 나니까 달랑 집 한 채다. 아니 그래도 맞아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가격상으로는 그럴 텐데 이제 최근에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이 어르신들 퇴직하신 분들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네. 요즘은 이게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인 것 네네. 같아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현재 우리나라 고령층은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예. 자산이요. 네. 금융을 잘 몰랐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78%, 80%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단은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완전히 묶여버리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 외에는 자신에게 이제 맞아요. 소득에 그렇죠. 전혀 예, 영향을 네. 못 주는 겁니다. 네, 집 한 채 깔고 앉아있다 그렇지, 이런 말도 깔고 그래서 앉아있다.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 최근 이 급격하게 오른 공시가격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최근 들어서 부담으로 제가 작용했다라는 것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게 오히려 지금 현금 유동성 부족이 네. 허덕대고 있는데요. 가령 올해만 해도 공시 가격이 거의 20%, 19%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산세도 내야 되고 고가 주택은 종부세도 맞아요. 또 그렇죠. 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현금도 묶였는데 부담은 더 세부담이 네. 커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네.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한 30년 전에 아파트 사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전 재산이 그 아파트 한 채예요. 근데 올해 세금 500만 원 정도 냈대요. 맞아요. 그럼 내년에 세금 더 올라가니까 네. 어떡하냐고 너무 걱정 걱정되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달랑 집 한 채고 소득이 없는데 그렇죠. 세금은 늘어나고 정말 걱정인데 건보료도 또 문제라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건보료가 계속해서 또 늘어나게 네. 되니까 네. 건보료 부담, 그다음에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나와야 돼요. 본인이 네. 직접 그렇죠. 건보료를 내는 자격을 네, 해야 네. 되니까 기초연금 받으신 분도 아차하는 순간에 기초연금까지도 못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비한 뭐 준비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노후 네. 준비 이것만은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내 집 마련이다. 그래요? 뭐야?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라기보다는 네. 갖고 있는 집을 활용해라. 활용해라. 네, 왜냐면 집을. 노후에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라는 건데 이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이 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집 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랐을 때 좀 팔아라. 월세 팔고 현금 이제 마련해라. 요즘에는 많이 네. 이제 은퇴자나 어르신들도 또 알고 도전을 하는데 주택연금입니다. 아, 예. 네,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연금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퇴자들의 대부분은 다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 네. 주택연금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이제 큰 틀에서 담보를 맡기고 네. 따박따박 연금을 받는 그런 구조의 네. 상품인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러다 나 죽으면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집 다 뺏기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 정산을 해서 나머지 유가족들에게 이제 다시 대출과 이자를 상환 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옛날에는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주택연금제도를 활용을 안 했는데 요즘은 또 자식들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이것으로 그냥 노후 생활비 하시라고 그렇죠. 해서 네네. 갖고 있는 집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많이들 쓰고 있는데 거기에 그 집값 상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집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서 그건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반퇴 시대 뭐뭇은 필수인데 인생 이모작은 이모작? 인생 이모작? 뭐 사실 그 퇴직하신 분들 대부분은 다 옛날에 은퇴는 끝났고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반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평생 현역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코앞으로 지금 다가왔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인생 이모작이라 그래서 반퇴, 곧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거나 또 창업을 모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완전히 젊다면 새로 시작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완벽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는 너무 과감한 거고요. 이런 모험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현역 시절에 쌓았던 이 경력, 이 커리어, 전문성, 여기에 맞는 이모작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인생 이모작, 뭐 제2의 인생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재용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근데 제2의 인생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쵸. 근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빵 만들고 뭐 이런 맞아요. 거 좋아해서 네. 제빵사 이 자격증 따고 이랬거든요. 네. 자격증이 있다고 빵을 잘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흥미가 있으니까. 그게 또 있으니 나중에 또 빵집을 하나 해도 되지 않을까. 행복한 아침 그 이번 주까지 하시고 그냥 빵만 하시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죠. 그러지 마세요. 보통 이렇게 노후에 귀농해서 뭐 농사 지으면서 텃밭 가꾸면서 사신다고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주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제 고향 부산 가서 뭐 지역 라디오 방송 진행하면서 좀 너무 최고죠.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제 마음. 남편과 상의한 건 아니에요. 제 마음이 다른 겁니다. 저는 뭐 원래 상담했으니까요. 이제 지금 현재는 학교에 있습니다만 학교 이제 정년 퇴임하면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치매가 오지 않는 한은 계속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온전하게 정신 유지해서 상담을 꾸준히 하는 걸로. 최고네, 유성 교수님이. 그래서 이 전문직이 좋아. 맞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친구가 사업 아이템을 좀 제안을 해요. 일명 재테크 골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2030도 비롯해서 골프 열풍이잖아요. 열풍이죠. 그 연습장 한 켠에 상담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습하러 오는 사람들이 골프 연습을 하고 나가기 전에 이제 제가 늙은 제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늙은 제가. 네, 거기 나이 들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저도 좀 같이 하죠, 그 자리에. 그 아이템 좋죠. 그럼 제가 그 옆에서 라디오 진행을 할게요. 거기 앞에 빵을 구우시고. 아이고, 다들 나중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구나. 저는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가 어려서 70까지 벌어야 돼. 계속 일해야 돼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자, 근데 그러고 보니 나이에 따라서 이 노후 준비하는 전략도 분명 좀 달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베이비 부머를 잇는 그 세대, 1965년에서 76년에 태어난 X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시대 제외하면서 나머지 다 X세대예요. 어렵습니다. 베이비 부머보다 더 힘겨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전략을 또 꼼꼼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취업이 어려웠죠. 맞아요. 베이브붐 직전까지만 해도 학점이 나빠도 취업은 우리나라 성장기였거든. 근데 지금은 취업이 너무나 어려서 당연히 자산 축적도 어렵죠. 그 이후가 이제 Y세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79년에서 85년에 태어난 Y세대가 되겠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세대니까 보니까 취업과 결혼이 좀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늦게 마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보다 넉넉하게 노후 준비가 가능하니까 연금 준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저는 너무 먼 얘기라 생각해서 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생각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차근차근. 젊은이 30. 미리미리. 저 30 아닌가? 미리미리 생각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5명 중 2명, 5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개인 역량으로 노후 준비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으로 노후 준비,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도 나오고 있죠. 우리 그때 돼도 만나자고. 네.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살인 저질러도 괜찮아 촉법소년 범죄 논란에 대해 알아봅니다. 촉법소년 범죄 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촉법소년이 뭔지 이거부터 좀 알아보죠. 일단 촉법소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소년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년법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형사 관련 규정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그 기준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패널이 나와 있는데요. 네.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0살 미만의 아이들. 네, 범법 소년 네. 10세 미만입니다. 처벌 네, 처벌 불가. 아예 처벌이 안 되는군요. 네, 아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형사 불처벌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처벌이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네. 뭐 살인이나 큰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처벌이 안 되는 연령입니다. 아예 처벌 불가. 자, 두 번째는 촉법소년. 지금 아까 얘기했던 10세에서 14세 미만입니다. 형사처벌은 안 되고 보호처분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형사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형사 재판을 통해서 처벌되는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단 이제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소년원이나 보호 관찰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연령대가 이 촉법소년입니다. 네. 그리고 범죄소년 14세에서 19세 미만입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보호처분은 기본적으로 되는데 여기 형사처벌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있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성인보다 형량이 훨씬 낮고요. 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장 15년까지밖에 선고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소년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촉법소년 때문인데 네. 유난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촉법소년이 요새 최근 여러 사회 문제 상황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뉴스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집단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성폭행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방화라든지 이런 사실상 이게 강력범죄인데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사실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너무 지나치게 최근에 흉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2017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부산의 여중생 4명이 자기 친구입니다.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릎 꿇려갖고 폭행을 한 그 사진을 SNS에 펼쳐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사진 속 피해자 모습이 참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나와 있죠. 가해 여중생들과 피해 여중생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가서요. 손과 발, 둔기 등으로 막 공격을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너무 잔혹한 장면인데 이 학생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가 지금 4명인데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처벌이 돼갖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4세가 넘는 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요. 한 명은 14세가 안 됐습니다. 친구인데도 생일이 안 지난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였습니다. 같이 친구가 폭행을 했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는 형사처벌 면했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촉법소년 범죄 또 다른 사건들이 또 있었을 텐데요. 네, 2019년에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였는데요. 인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남학생 3명이 한 명의 여학생을 불러놓고요.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친구한테 사과한다고 불러들여갖고 재차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 가해자 3명 중에 1명이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 여기 보호처분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엄청난 범죄 말고도 이 촉법소년이 실제 살인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자기 가족을 험담했다 이런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지난해 3월 대전에서도 일이 있었죠. 예. 이게 네. 대전에서 벌어진 일이 만 14세 소년들이 렌터카를 훔쳐가지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노인의 목 조르고 넘어뜨린 영상 그 SNS에 엄청나게 퍼졌었는데 그 충격적인 장면 아마 다들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의 그 장면에 나온 2명의 소년이 있는데 얘네들이 둘 다 13살 촉법소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 5월 달에 10살짜리 초등학생이 게임 좀 그만하라고 이 엄마가 좀 잔소리를 했더니 엄마를 흉기로 찌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야, 이게 하나같이 14세 미만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인데 이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런 일을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고 이렇습니다. 네. 이 학생들 얼마 전에 또 저 초등학생이 친구 살해한 일이 있어서 그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역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죠. 네, 이런 사건들이 매년 한두 건씩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간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살인 사건이 있는데 여기 패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세 미만의 아이를 대상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저기 10세에서 14세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고 형사처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호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시 경미하게 보호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네,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처럼 죄를 짓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촉법소년 찬스. 아이고. 네, 그걸 찬스로 표현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그 경찰 형사들이 만든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단 검거돼서 왔을 때 제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지 않아요, 아저씨?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알고 오는 거죠. 지가 알아. 아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올해 초 원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주택가에서 연쇄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요. 절도한 차량을 타고 인천까지 무면허로 이거부터 범죄행위죠. 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30만 원 정도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붙잡히기 전까지 석 달간 원주에서 약 40건 정도의 차량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저지른 걸로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이들을 신원을 확인하고 불러들였는데 처음부터 오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경찰이요? 뭐라고요? 저는 촉법소년이에요. 처벌 안 되잖아요, 아저씨. 아이들이 딱 아이들이 먼저. 그거 지난 3월 달에도 되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대학 교수가 온라인상으로 이제 화상 강의를 하잖아요. 화상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딱 들어오더니 그 온라인상에서 아주 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에다가 아주 음란한 그 음란물 같은 걸 이제 같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뭐라 그러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딱 말을 던졌더니 그 상대가 뭐라고 했는가? 나 촉법소년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 제도를 방패 삼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려되는 것이 나쁜 어른들이 이걸 이용해서 그 아이들을 사주해서 이용할 수 범죄를 있죠. 저지르게 하고 네. 만약에 그게 어떤 조직이면 너 우리 조직으로 데려올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죄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서 일종의 좀 빠져나가자는 청소년들이 있긴 한데요. 이 수치상으로 좀 보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범죄를 저질러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2015년 6,600여 명에서요. 2019년 8,600여 명으로 30%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도나 폭력 등 강적 범죄가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4년 만에 53% 이상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재범률이라는 부분인데요.
성인 범죄를 훨씬 넘어선다는 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3년 이내 소년원으로 다시 돌아온 소년범의 비율이 무려 2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 약 12% 정도 보고 있는데요. 8% 정도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소년법의 목적이라는 게 원래 이 청소년을 좀 교화해서 그렇죠.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건데 네. 앞서 뭐 자료를 통해 보셨겠습니다만 이 재범률 보니까 실효성 자체가 굉장히 크지 네. 않은 것 같고 이 역시도 뭔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 형사처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교도소 간다, 징역 간다 표현하기 때문에 네. 정서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소년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그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처분으로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1호부터 3호까지는 가벼운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생활하던 환경으로 돌아가서요. 그 행동 개선이나 교육을 받던가 또 사회봉사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4호부터 7호까지는 이제 보호관찰이라고 해서요. 보호관찰관들이 직접 따라다닙니다. 네. 그래서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또 보호시설의 위탁 처분을 통해서 거기 이제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8호, 9호, 10호가 이제 소년원이라고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교도소하고 틀립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년원하고 소년교도소하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전과가 달려서 들어가는 데고요. 소년원은 수용은 돼 있지만 전과가 안 나면 데를 소년원이라고 합니다. 이 소년원 들어가는 게 8, 9, 10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처분이 소년원의 2년 보호 처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원에 들어가도 2년 이내로만 2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그게 겁을 안 내는군요. 네, 겁 안 먹어요. 그 전과도 안 남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소년원의 그 상담을 하러 제가 법무부에 일을 하다 네. 보니까 만나러 가보면 나가는 날만 카운트라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은 나가기 전에 그 반성하는 게 있어요. 5년, 6년 네네. 살았으니까. 근데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은 금방 왔다 금방 나가니까 제가 볼 땐 좀 효과는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네네. 그 작년 10월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고 거래 그 사이트에 장애인을 판다. 이런 그 문구가 올라와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글을 올렸던 사람이 여중생이었는데 이때 네. 이 여중생이 보호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중생이 얼마 전 교사에게도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살인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일삼다가 결국은 소년원에 수용이 됐는데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네. 나 짜증나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소년원이 정말 어디까지 교정이고 어디까지 교화인지 거의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일을 저질러서 교정시설에 갔었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교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교정과 교화 과정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이 여학생 같은 경우 1년간 보호 관찰을 받은 셈인데 이 보호 관찰관이 해당 학생 문제 행동 개선하겠다 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해당 학생 주거지를 이제 방문을 해서 그 보호 관찰과의 대화, 상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보호 관찰관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데다가 전화도 거부하고 출석 면담도 불참하고 해서 실제 이 보호 관찰의 지도 감독이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 보죠?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성인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뭐 전자발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이 사건과 같이 문을 열라고 하거나 또는 전화 연락을 했을 때 받지 않으면 징역형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이거 불응해도 아무런 죄적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일부지만 전파가 돼서 그 불응해도 돼, 뭐 무시해도 돼 이렇게 좀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범죄 혐의를 가지고 촉법소년을 수사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조사를 받다가요. 일반인 같은 경우 죄를 저질렀는데 형사한테 감히 저 지금 집에 갈래요. 이렇게 하면 구속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촉법소년 저 집에 갈랍니다. 그럼 바로 보내줘야 돼요. 성인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딱. 네, 바로 구속인데. 근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아니 인터넷상에도 그런 얘기들이 이미 떠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넘어뜨렸던 그 아이들을 기억하시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불과 며칠 있다가 지하철
지하철 1호선에서 비슷한 행동을 또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네. 그리고 그렇게 노인도 밀치고 또 욕설도 퍼붓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학생들이 이 이전에도 과거에 절도의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경찰에 붙잡힌 거였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이들에게 보호 처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촉법소년 범죄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이거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네. 문제로 지적되잖아요. 그쵸. 이게 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소년법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국민청원도 함께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 범죄라고 하지만 워낙에 흉포성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형량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혹은 교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로 이제 2018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여중생 추락사 사건이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4명이 동급생의 몸에 가래침을 뱉고요. 하의를 벗게 하는 등 가학적인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서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당연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심지어 가해 학생들 중에 한 명은 피해 학생에서 빼앗은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그때 출두했습니다. 이걸 이제 네티즌들이 보고 난리가 난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건에 어떤 처벌을 받은지 혹시 추정이 가능하실까요? 글쎄요. 이거 너무 끔찍한 사건이어서 네, 네. 사건 자체는 기억이 나는데 네. 처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범 같은 경우는 단기 징역 3년 6개월에 장기 6년 선고받았고요. 아이가 사망했는데 나머지 3명은 단기 징역 1년 6개월에서 장기 6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 밖에 이제 가변 처벌이 나오니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나 게시글에 보면 나이가 무슨 면죄부냐, 아예 소년법을 폐지하라 이런 뭐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사건. 그 이제 촉법 소년 기준 연령이 지금 만 14세인데 이것보다 기준을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범죄 소년 연령도 당연히 따라서 낮춰지는 거잖아요. 이런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인천 여중생 그 추락사 사건 가해자들 같은 경우도 그때 만 14세 연령을 좀 넘었기 때문에 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만일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아마도 그냥 보호 처분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 만 14세라는 게요. 이 기준이 언제 세워진 거고 왜 그 만 14세로 정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일제 강점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1953년도 형법이 그때 제정됐거든요. 그때 이게 정해진 나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때 만들어진 소년법이나 형법 전부 다 일본 규정을 따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14세들의 신체 발달 그쵸, 상황이나 다르죠. 정신이나 이게 다른데. 그렇죠. 그 당시에 14세는 정말 어렸을 겁니다. 예, 예. 뭐 인터넷도 없고 교육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낮춰져 있는 걸, 너무 높여져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10세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면 너무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벌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가 10세로 낮췄고요. 세계적으로는 우리 지금 14세로 돼 있으시잖아요. 근데 12세로 낮추는 게 최근에 그 트렌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저 처벌 강화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흉악범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청소년이 저지르는 게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도 많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개정 교화가 되겠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린 나이에 이제 전과를 만약에 본인이 달게 되는 경우에 이 친구가 사회생활하는데 요즘에 90세 이상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잘못한 거 하나를 가지고 무려 70년 이상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부여하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나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염 소장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소년 범죄를 이제 흉악 범죄와 일반적인 경미한 절도 범죄, 상습 범죄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규정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들이 너무 안 좋아서 범죄로 몰리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걸로 약간 구분하는 세분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이고 이게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너무 흉폭해지니까 범죄 자체가요. 아이고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문화, 우리 생활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변했잖아요. 달라졌죠. 근데 네. 여행 문화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유명 관광지들은 관광객이 좀 줄어든 반면에 청정 지역이라고 하죠. 좀 덜 알려진 곳들은 인기가 또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찾는 곳, 나만의 공간을 찾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런 힐링 공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쉽지 않은 요즘 거리 두기는 지키면서 힐링도 되는 보석 같은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부산의 기장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만나보실까요? 부산하면 나 바다인겨. 하지만 편견을 깨고 부산에서도 숲캉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기장의 숨은 명소 아홉산 숲인데요. 9개의 봉우리가 있다는 뜻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유서 깊은 곳이라 하네요. 여기는 400년 전부터 한 집안에서 9대에 걸쳐서 나무를 가꾸고 지켜내려온 숲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집안이니까 개방을 안 하고 있다가 2015년부터 이제 개방을 하게 됐어요. 입구를 지나면 한 고택이 보입니다. 60여 년 전 산주인이 못은 전혀 쓰지 않고 아홉산 숲의 나무로 지은 집인데요. 마치 대를 이어 가까운 나무와 후손의 정성이 빚어낸 작품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책을 시작해 볼까요? 아홉산 숲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코스입니다. 산책길에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금강소나무 숲입니다. 수령이 400년이 넘은 아홉산 숲의 최고참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아홉산 숲의 백미 대나무 숲입니다. 빼곡하게 들어선 대나무와 바람 그리고 산속의 주인들이 만들어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곳이 왜 기장의 명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힐링하기는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만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숲은 200년 전 집안의 어르신이 중국에서 대나무 중 가장 굵다는 맹종죽을 가져와 심으면서 시작됐는데 단일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락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종종 나올 만큼 그림 같은 풍경을 품고 있는 아홉산 숲. 눈호강의 호캉스 부럽지 않습니다. 신비한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곳은 구터입니다. 신기하게도 여긴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여기에 아홉산 숲을 지키는 산신이 머문다고 믿었고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곳인가 봅니다. 대나무가 다 서져 있고 굉장히 싱싱하고 굉장히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기장에서의 숲캉스 이만하면 매력이 있죠? 매력적인 기장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해동용궁사입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해안 사찰답게 꼭 바닷속 용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계단도 남다릅니다. 장수 계단, 108계단이라고도 하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속세의 마음을 버리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장수 계단 올라오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장수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장수하면 좋죠. 여느 사찰과는 다르게 바다를 동무삼아 쉬엄쉬엄 가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비로소 만나는 해동용궁사. 고려시대의 보문사로 지어져 임진왜란 때 불에 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앞마당으로 삼은 절경으로 부산 홍보 영상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멋진 곳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야외에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했던 마음들도 좀 약간 좀 풀리는 것 같고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더 들고 약간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을 때도 방역 수칙은 느슨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 같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이제 백신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동용궁사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이 해수관음 대불 덕분이랍니다. 다들 어떤 소원을 비셨을까요?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달라고. 누구 위해서?
그냥 저희 가족들. 여기 귀엽고 재밌는 등란물도 있습니다. 코앞에를 만지면 차소를 넣게 된대요. 위험 있는 이 탑은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국내의 유일한 교통안전 기원탑입니다. 해동용공사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토닥여줄 많은 불상이 있어 힐링 성기로 손색이 없습니다. 어떻게 걱정 없이 바다에 멀리 보내고 좋은 기운 충전되시오? 야?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이런 곳에 와서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그냥 충분히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기장의 인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인심은 다름 아닌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기장의 명물이라 하는데요. 맛있게 드는 게 뭐요? 이 집의 진짜 명물은 떡입니다. 여기 떡이 유명하다는데 여기가 떡카페예요? 아니요, 카페입니다. 오시는 손님들한테 떡 하나씩 선물로 드리는데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기장 명물 멸치를 위협할 이것은 바로 밥알쑥 인절미. 찾는 사람이 많아 따로 떡을 판매할 정도라 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예? 어때요? 이 집에 꼭 오는 이유가 떡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알이 막 씩씩하니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엄마가 옛날에 우리가 먹던 그 인절미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이게 좀 뭐라 하지? 밥알이잖아요. 2014년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떡을 사다 드리다가 2019년부터 직접 연구 끝에 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소문난 맛의 비법을 살짝 엿보러 왔는데 아이고 이 줄줄이 밥솥들이 왜 이렇게 많대요? 옛날에 우리 그 가마솥 원리하고 같기 때문에 이 소스로 만든 밥으로 떡을 하고 있습니다. 떡은 매일 만드는데요. 꼭 15일 안에 도정한 충청도 찹쌀을 쓰고 물 한 숟가락도 허투루 넣지 않고 황금 비율로 칼같이 맞춥니다. 쌀하고 물 양의 배합이 오도만 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비율을 찾기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요. 수많은 시도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비법이 됐습니다. 자, 고두밥 잘 됐나 볼까요? 아따, 이말 한번 합격! 이제 두 번째 비법 공개 갑시다. 어이? 아니, 이건 또 뭐요? 제주도 충정석인데 향도 좋고 우리 밥알쑥 인절미가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죠. 해풍 맞고 자란 제주도 무농약 쑥에 호두 넣고 절구를 치듯 밥알을 살려 반죽. 자, 밥알이 살아있는 쑥인절미가 완성됐습니다. 갖다만 밥알이 살아있네. 어이? 이번엔 또 뭘 만드시려고 그러시나? 이게 또 뭐요? 어? 기장 다시마입니다. 아이, 갑자기 다시마는 와요? 에? 팥소에 기장 다시마를 넣으면은 팥소가 쫄깃쫄깃하고 점성도 좋고 맛이 더 좋아집니다. 과일의 약재 그리고 기장의 스타 다시마까지 야무지게 써서 2차전을 준비합니다. 이제 국내산 팥에 준비해뒀던 재료를 넣고 서너 시간 푹 삶아주면 팥소 완성이요. 쫀득한 반죽에 팥소를 넣으면 달콤 고소 쫄깃한 팥밥알쑥 인절미가 완성됐습니다. 좋은 재료와 살아김 정수기 듬뿍 들어갔는데 맛없으면 반칙! 산과 바다 그리고 인심 듬뿍 담긴 새로운 명물까지 이만하면 매력 만점 부산 기장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7월 1일, 7월이 시작되면서 장마 얘기 나오죠? 네, 이제 주말부터 뭐 비 온다 이런 예보 있던데 기상 상황 잘 확인하시고요. 7월 한 달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